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영광과 한평에 걸쳐 있는 불갑산 도립공원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등 보호수종 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평구는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행정적인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평군과 영광군 두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 보도국 임경섭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기에 앞서서 임경섭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한평군과 영광군의 경계로 두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불갑산. 한평군이 이곳에 면적 100만 제곱미터, 18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영광군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자생지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광군이 지난 2006년 실시한 생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참식나무가 계속해서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존 가치가 있다며 골프장 개발이 예정된 부지에도 참식나무가 자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참식나무 자생지와 불과 1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평구는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해당되지만 현상 변경 허용구역 신청이 가능하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인 불갑사와의 거리도 문제입니다. 영광군은 골프장 예정부지와 불갑사 소유지의 이격거리가 200m 정도로 사찰의 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불갑사 측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에 한평에서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산림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연 고찰로 되어 있는 불갑사 일대에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해서 불갑사 측에 또 반대 의견이 있었고. 하지만 한평구는 사업 예정지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이 아니며 불갑사 대웅전과도 1.6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골프장 개발 계획은 지난해 12월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대책위까지 구성한 영광 군민들과 개발에 동의하는 한평 군민들의 민원까지 빗발치자 결국 지난달 말에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간 해선 민원들이 좀 있어요. 영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수렴하고. 전남도는 한평군에 영광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갑산 명칭 변경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불갑산 골프장 이게 영광군, 한평군 지자체 간의 이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 파괴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이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 먼저 이 불갑산 골프장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인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한평군 해보면에 있는 불갑산 자락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면적만 98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 클럽하우스 그리고 골프텔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약 700억 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약 20년 전인 2003년부터 광주 지역의 한 사학재단이 이 땅을 매입하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한 차례 취소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광주에서 건설사가 이 땅을 사고 다시 골프장 개발을 추진했지만 철회됐습니다. 이 골프장 개발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이견이 좀 있는데요. 한평군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재무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불갑사 측에서는 이 지역의 환경 보존 필요성이 커서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6년에 이 땅을 매입하면서부터인데요. 이때는 한평군이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에서 한평군이 발을 빼면서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한평군의 골프장 개발 계획 입안을 신청했고 그리고 7월부터 한평군과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자, 18홀 규모의 골프장,
불갑산 자락에 98만 제곱, 그러니까 거의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사업 내용이고요. 보니까 지금 불갑사나 영광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 한평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다음 불갑사 그리고 또 영광군이 그러면 이 사업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불갑산은 한평군과 영광군 두 지역에 걸친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 지역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9월이면 그게 월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그런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그 참식나무가 자생해서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구역도 있고 또 전통 사찰로 유명한 불갑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전라남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갑산 중에서도 영광 지역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한평군이 빠지면서 한평군은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고 그리고 한평군이 불과 도립공원에서 170m 떨어진 곳에 골프장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인접한 영광군과 불갑사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우선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천연기념물 112호로 지정된 참식나무 군락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골프장 예정 부지에서 1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골프장이 개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립공원의 경관이 훼손되고 그 산림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12조와 13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500m 이내는 개발을 할 경우에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참식나무 서식지가 영광군 영역에 그치지 않고 한평군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광군이 실제로 2006년에 실시한 생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평군 영역으로도 200m가량 참식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이 지역에 건설하게 되면 참식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둘째는 전통사찰 보존 문제가 있습니다. 불갑사가 지난해 전통사찰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과 인근 토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또 불갑사 영역 내 참식나무 보존 지역과 그리고 불갑사 대웅전이 그 대상인데 전통사찰 보존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영광군은 이 인근 토지까지 보존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일단 이 불갑산 도립공원 자체가 영광 한평, 그러니까 불갑산은 영광군과 한평군에 걸쳐서 있는데 도립공원 지정은 또 영광군 쪽에만 돼 있고 그래서 골프장 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하지만 한평군은 또 이곳을 개발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한평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평군 입장에서는 영광군과 불갑사 측, 즉 반대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수정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불갑산 도립공원이나 참식나무 군락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충분한 거리를 뒀다는 입장인데요. 그 처음에 60m 거리를 뒀다가 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서 170m까지 거리를 이제 더 간격을 띄우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또 골프장 외곽의 산림은 그대로 두는 원형 보존지를 확보를 했고 골프장 부지 안에서도 녹지 비율을 27%로 높여서 충분한 그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 참식나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이 지역의 수목 자원을 조사한 결과 참식나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서 500m 이내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 문제가 없고 외부 문화재위원들의 조사를 받아서 그 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통 사찰 보호와 관련해서도 골프장 예정 부지는 보호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개발 구지가 전통 사찰 보존 구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행위에 이제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또 불갑사 대웅전에서도 1.7km 이상 거리가 있어서 골프장 개발이 되더라도 불갑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 모두 이제 같은 이제 규제 조항이나 아니면 같은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참식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영광군에서는 이 군락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중에 한평군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했다, 아니면 이거 편법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또 뭡니까? 네, 그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골프장 예정 부지에 참식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참식나무를 한평군이 나서서 베어줬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참식나무가 골프장 부지에 자라고 있으면 이 부지를 개발하는데 환경 파괴나 산림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개발하는 업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한평군이 개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나서서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평군은 2020년 2월부터 2달간 이 지역을 벌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주변 양봉 농가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자리를 벌목하고 아카시아 나무나 편백나무를 심는 계획이었고 실제로 나무도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과 반년 만에 개발업체와 골프장 개발을 논의하게 되면서 이 나무들은 사실상 방치됐고 지금 모두 고사해서 과위만 무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미론수 식재 사업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이고 원래 있었던 나무들만 훼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 벌목한 자리에 참식나무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군이 2006년 발표한 그 생태조사 보고서에도 그 참식나무가 자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차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평군이 이 지역 벌목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 수천만 원을 들였고 나무를 식재하는데 국비까지 받아서 시행을 했던 만큼 예산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참식나무인데 지금 지금 한평군에서 참식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이유로 아카시아나 다른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만 날린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이거 뭐 참식나무 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들인데요. 한평군은 당연히 이거 인정 안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한평군은 개발 계획 자체를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밀원수 식재 사업은 양봉농가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이 주변에 가보면 실제로 양봉농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나 편백나무를 심은 것이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몰랐던 만큼 편법으로 개발업체를 도와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벌목한 것은 2020년 2월이고 개발업체와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20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목할 당시에는 이 업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편의를 봐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한평군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또 영광군 입장에서나 시민 주민분들이 앞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하면 이게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심이 생기는데 어쨌든 전라남도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좀 논의가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사실 영광군은 반대 입장이 강하고 한평군은 개발 입장이 강합니다. 해보면 주민 설명의 결과 주민들은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고 반면에 영광군은 도립공원이 영광군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영광군도 한평군에 한 차례 반대 입장을 제출했고 그리고 또 전라남도에도 올해 4월에는 이 지역 개발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 이름까지 두고 모악산이냐 불갑산이냐 이러한 갈등까지 붙은 상황에서 사실상 중재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은 영광 측 시민단체들이 한평군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한 상황이라 이 수사도 진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하는 만큼 갈등 상황이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도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 뭐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겠고 한평군이 이거 그냥 추진해버리면 영광군이 또 뭐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앞으로 개발 계획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인 절차는 차근차근 밟아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영광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까지 자문을 받아 놓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평군 역시 개발 계획에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불갑산 골프장 개발 관련된 논란 오늘 임경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경섭 기자 고맙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의 광주FC가 올 시즌을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확보하게 됐는데요. 열악한 환경에도 일부 리그 승격에 이어 또다시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광주의 축구 열풍을 몰고 온 이정효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다 승수, 최고 승점 이렇게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셨습니다. 그리고 3위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보다 인상적인데 이 정도 목표 기대하셨던 목표인가요? 예, 시즌 첫 시작할 때 선수들한테 제가 3위가 목표라고 했고 그다음에 15승이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비웃었죠. 선수들도 미팅 시간에. 과연 될까라는 생각. 근데 경기를 계속 치르다 보니까 좀씩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 15승 그리고 3위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그래도 선수들이 언제부턴가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다음 훈련부터 아마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K2에 있을 때도 제가 우승이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웃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루고 나니까 감독님 진짜 할 것 같다. 이런 믿음이었죠. 예. 자, 시즌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무조건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또 이게 승점 쌓기가 좀 버거웠던 기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비라고 느꼈던 순간이 올 시즌에 언제였을까요? 네, 저도 이제 프로는 이제 결과로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7경기 정도 저희가 무승할 때 그때 많은 뭐 미디어나 팬분들께서도 이제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협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아마 고비였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방법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경험들이 쌓였었기 때문에 예, 저는 고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자, 올 시즌 여러 성과가 있지만 제가 3위, 최다 승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 이제 광주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 죽기 전에 이뤄질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 무대 네. 리그 진출한 건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것도 엘리트 진출권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있지만 아시아 무대를 나간다는 거 광주 FC에게 또 감독님에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광주 FC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명문구단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홍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격 축구가 아시아에서도 과연 이게 통할지 저한테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면서도 설레이기도 합니다. 설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축구 팬들 마음이 지금 광주 축구 팬들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첫 진출이지만 그래도 목표라고 하는 거를 세워놓고 가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 아시아 무대에서 어떤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목표일까요? 솔직히 뭐 다른 목표보다도요. 최대한 많은 상금을 타는 게 목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네. 엘리트 부분이 신설되면서 이제 상금 규모도 굉장히 늘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한 관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하면 이제 다양한 전략 전술 또 공격 축구 이런 걸로도 유명하지만 독특하신 이제 인터뷰 스타일도 시즌 초반부터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또 열정적인 그 코칭하는 모습들이 경기장 안에서도 짤로도 돌아다니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올해 감독상에서도 홍명보 감독에 이어서 2위 하셨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좀 아쉬움이 크셨나요? 아니면 좀 뿌듯함이 더 드셨나요?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뭐 기대를 했었고요. 또 광주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저를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이뤄낸 결과가 뭐 상 때문에 퇴색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항상 감독으로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인터뷰도 그렇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이 굉장히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스타일의 감독이 있구나. 특히 이제 광주 팬들은 엄청 환호하고 열광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그런 모습 보시면서 좀 약간 너무 과했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셨나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무안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저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조금 자중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감독님 이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축구 팬들이 많아진 것도 축구 저변 확대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주 팬들, 이제 축구를 보러 다닌다, 축구장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광주 홈구장 평균 유료 관중 수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네.
저 시민분들이나 이제 팬분들이 실제로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를 체감을 좀 하셨나요? 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12개 구단 중에 꼴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더 했습니다. 감독님 축구 전략 또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 축구 전문가들도 많은 분석을 하고 했던 한 해였고 또 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뭐 정효볼 또 효버지 이런 신조어까지도 탄생을 시키셨는데요. 이런 세간의 평가 이런 걸 들으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시즌도 어떤 축구를 할까 머릿속에 오직 이제 상대가 저희가 대응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생각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많은 전술 공부를 해서 내년에도 좀 더 힘든 시즌이 되겠지만 그 또한 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는 축구 생각뿐인 것 같아요. 남의 의식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축구 색깔에 대한 이야기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공격하는 축구 또 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축구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추구하시는 축구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데 공간입니다. 공간. 네, 공간을 활용하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볼을 소유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자라고 했다면 저는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는 골이 목표잖아요. 저희 축구는 이기는 것도 아니고 비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뭐 감독님이 지휘한 광주 FC의 축구에 대해서 뭐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도 이제 일반인들이 특히 올 시즌에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 어디서 이렇게 문제점을 착안하셔서 분석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치 생활 프로 코치 생활을 8년 동안 하면서 경험이 쌓였고 그다음에 그게 축적이 돼서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축구를 할 건지에서 이제 정립이 이미 된 상태고 그다음에 경기를 끝난 후에 우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까? 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줄까? 더 골을 만들기 위해 골을 더 만들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진화되고. 예. 골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광주 FC가 또 감독님의 축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올해 저희가 이제 최소 시점을 했잖아요. 근데 득점이 좀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찬스를 만들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자, 상대 지역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뭐 제 욕심은 올해 골수보다는 좀 더 한 30골 더 넣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도 공격 축구의 대명사가 되셨는데 이게 골을 더 욕심을 낸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광주 축구가 더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주 FC는 시민 구단, 특히 이제 K리그 1에 있는 다른 시도민 구단에 비하면 시도민 구단 중에서도 재정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뭐 정치권의 무관심 또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의 좀 무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돼 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축구 인기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팀 전체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제 팬들은 더 이제 감독님 말씀 귀담아 들었고 지금 이제 광주시나 광주시 체육회나 이런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많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주 이제 어떻게 구단주이신 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내년에 이제 훈련장이 이제 2면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용구장도 광주 FC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계속 또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처음에 인제 아시아 무대에 나가게 되면 인제 뭐 광고 효과라든지 뭐 아니면 스폰 효과라든지 인제 뭐 이런 상금도 있지만 그래서 인제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광주 FC가 이제 시민 구단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시도 많은 이제 기후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좀 많이 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주 FC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선수들을 또 다시 타 구단에 이제 이적을 시켜서 그 이적료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악순환이 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 선수들이 다시 영입을 해서 그 선수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이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적을 뭐 시킨다 안 시킨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후에 그때 좀 예, 이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이제 어쨌든 목표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도민구 셀링 클럽의 한계 때문에 선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팬들한테 실제로 있고 그렇다면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선수단 구성의 원칙 같은 것들은 좀 분명히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내년 시즌 좀 이르긴 하지만 어떤 원칙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용병 선수들도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용병 선수들도 저희가 나이가 많은 선수보다는 좀 잠재력이 있는 선수 그리고 저희 구단에 와서 성장을 해서 좀 이적료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내 선수들도 현재 잠재력 있는 선수들 중에 좀 성장이 좀 안 된 선수들을 눈여겨본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을 데려와서 같이 팀도 선수도 감독인 저도 구단도 성장할 수 있는 팀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또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걱정이 되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무대를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뎁스라고 하죠. 선수층이 좀 네. 더 두터워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병행의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울산, 포항, 전북이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하고 FA컵하고 리그를 하잖아요. 그 팀들을 보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수를 영입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좋은 예시들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선수 인원은 좀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주FC 올 한해 큰 환호와 지지 보내주셨던 팬들 또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팬분들이 올해 좀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저희가 올해 K리그 1에 관중수를 좀 많이 평균 관중수보다 못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또 꼴찌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재미있게 화끈한 경기로 팬분들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분들하고 같이 즐거운 축구를 보러 광주 경기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FC 이정효 감독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공식 해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각의 퇴진 요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허은하 의원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네, 만남이 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공식 종료했는데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50%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네. 50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50점이면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50점이면은 네. 사실 뭐 F학점이니까 이 정치에서도 네. 낙제점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라는 게 재수강 좀 어려우니까. 음, 그 모 혁신이었죠. 혁신위원이 스스로 인정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혁신위는 뭐 그 시간 끌기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목표였다면은 10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50점을 드렸지만 국민들께서는 50점을 드릴지 저는 그 부분은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 혁신위원은 김경진 위원인 거 다 아는데 꼭 모 혁신위원이라고 하셔야 되는. 지금 같이 좀 네.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예. 성함을 말씀을 직접 드리는 게 지금 부산 5선 서병수 의원이랑 3선 하태경 의원 이제 험지 출마 선언한 김기현 대표 그만두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진들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고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네.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네. 우리가 혁신해야 될 그 대상이 사실 김기현 대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가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혁신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나 알지만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노관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혁신해 나가야 되고 네.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김기현 대표가 있거나 없거나는 큰 상관이 없고 본질적으로 누군가 다른 분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은 김기현 대표가 네.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중론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누가 오느냐이죠. 누가 오느냐이고 이 여의도 섬에 갇혀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도 용산을 넘어가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말씀하신 혁신, 뭐 김기현 대표 사퇴 요구 이런 거가 부산이랑 뭐 같은 영남이어도 TK 대구 경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거기는 조용한데 이게 어쨌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괜히 모난돌 될 필요 없다, 정 맞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네.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아무도 당과 이 정부가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뭐에 생각이 관심이 듭니다.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스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뭐 태영호, 강민국, 최춘식, 전봉민 등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서병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이렇게 쓴소리 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뭐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자살 특공대, 불난집의 부채질, 퇴출 대상자가 뭐 적반하장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보셨나요? 뭐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단톡방이 지금? 저는 뭐 사실 단톡 보면서 부끄러워서 그 후로는 단톡을 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가요? 기존에 나경원 네. 대표 몰아낼 때 그때 보여줬던 그 초선 연판장의 어떤 시즌 2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이제 방송이니까 그런 단어를 못 쓰겠습니다만 여튼 네. 부끄러웠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거를 막는 거를 용 쓴다라고 했는데 왜 용을 쓰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거는? 글쎄 저는 그 김기현 대표 수호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수호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나요, 초선들이? 우선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되면은 네. 공천권을 쥐는 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을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게 네. 있는 건가요?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지금까지 윤 정부라던가 당의 미래를 위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목소리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좀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니까 거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권력에 줄 서서 그냥 침대 축구하고 지금의 모습들을 다 합쳐보면은 지금의 모습들이 더 도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덕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아, 하도 이제 예의 없다, 내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지금처럼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 네. 나만 살면 된다. 우리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박 2일이었나요? 거기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게 있었는데 네. 내 지역에는 어차피 흔들림이 없으니 나만 여기 살면 돼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도덕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오후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뭐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딩을 보면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는 나 안 나간다. 뭐 이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나를 대표직에서 내려가라고 하지만
앞으로 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랬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내려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스로 무슨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절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좀 모두 발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장제원 의원이 어제 선친 그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 묘소를 찾아가서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면서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고 오늘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출마한다라고 했는데 윤 정부 성공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취지인데 본인이 불출마하는 거랑 윤 정부 성공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네.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불출마는 네.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는 꼬리 자르기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평가받는데 이뇨한 혁신위가 끝나니까는 뭐 내 발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은 김기현 대표도 이제 뭐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럼 뭐 물러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의 정부가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왜 안 이러한 나오는가요? 근데 말씀드렸던 건 국정 운영이 기존의 선거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거와 많은 것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지지를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한 지지율이 나오지 못하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지율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임 내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초, 강남, 송파을, 배현진 정도까지 한 6석 정도만 우세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좀 그렇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 같은 건 어떤가요? 내부 분위기는 참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6석이 아니라 4석이다, 3석이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렇게까지 가장-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거 했던 것은 당무감사라던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2, 3주 전입니다. 빨라도.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쓰나미처럼 지금 슬픈 소식들을 전했던 그것과는 또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선 들려오면 참을하죠. 그리고 또 부산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서울만큼 지금 싸늘해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금 아주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서울 서너 석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정말로 그냥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도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약간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무겁고요. 앵커님 말씀대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빙성은 뭐를 바탕으로 그런 말씀을? 뭐 여조를 돌렸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요즘 죄송하게도 제가 기자들 전화를 네. 못 받겠어요. 답변을 못 하겠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18개인가 그런데 민주당이 제일 많이 얻었던 게 한 5석인가 지지난 때 총선 때 얻은 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지금 부산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지금 그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저희 당 지지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이와 무당층을 봤을 때 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뭐 재벌 총수들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떡볶이 먹방도 하고 그랬는데 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그 떡볶이 먹방 뭐 하여튼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려고 했었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떡볶이였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를 위한 떡볶이였나는 뭔가요? 우선 뭐 지금 가장 이제 호감을 느꼈던 분은 제가 볼 땐 이재용 회장인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그 짤들이 더 많이 돌고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 뭐 쉿쉿했던 모습들도 찍히고 훈훈한 목소리들이 그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네.
결국은 사실 우리 대통령의 그 호감도를 높여드리고자 갔는데 주인공은 다른 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의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많은 재벌 총수들에 네.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좀 피해를 보는 게 그때 웃지 않아서이지 않나라는 그러한 말들까지 그러한 댓글들과 그러한 소문과 소문이 도는 것 이것은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먹는 이만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누구를 위한 떡볶이였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실제적으로 진짜로 비전을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좀 잡히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스스로 비주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천하 용인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 세트처럼 묶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신당은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게 되면은 의원님은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준석 신당은 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적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 또 뭐 세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이제 함께 가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서로 의견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의견을 드리고 함께 토론하면서 네. 뭐 그것이 꼭 가야 될 길이라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될 길이라면 함께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당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금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모두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수가 멸망하게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달라고 당에게 용산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의 날짜를 정해놨는데 네. 그때까지 정말 지금처럼 그냥 모습들을 보여준다. 어제와 같은 모습들을 네. 계속 보여준다면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라는 거는 새로운 길, 네, 새로운 신당 길을 뭐 이준석 대표가 선택하게 될 테고 또 저도 만약에 당이 진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절박하게 진짜로 용산이 바뀌길. 그리고 우리 당이 바뀌길. 이게 바뀔 거였으면은 진즉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뭐 며칠 사이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정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는 이제는 진짜 0.2%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만나서 신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자체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얘기죠. 지금은 한 이제 며칠이죠. 한 보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도 그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 내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목소리 내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소리 낼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거를 벌어지게 만드는 정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빅텐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빅테이블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자유주의자고 보수주의자이기 네. 때문에 저의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러한 것을 이런 테이블 열어놓고 함께 토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통과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상식적으로는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네. 어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비상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와서 제가 받고 하면서 네.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총선은 정말로 세석 내석 그 수도권 그 서울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당당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 했던 게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했었던 그 외침이 분명 반사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그
그러니까 여사에 대한 네. 그 부분이 문재인 정권에 있던 검사들과 검찰에서 네. 아무리 뒤져봐도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과감하게 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르게 받고 빠르게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 총선 한두 달 남기 전에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 총선 전략의 옳은 방향이다. 그리고 당 입장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 방탄 그 비판을 해왔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 프레임을 안 잡을 수가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원내 범야권 의석수가 182개여서 국민의힘에서 18개만 더 넘어오면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뭐 재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천 같은 거 뭐 저 현역 뭐 탈락 평가 이런 거를 좀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실제 그런 측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있다는 아직은 얘기네요.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내년 총선 어떻게 임하실 뭐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상식에 입각해서 총선 치를 예정이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도 늘 말씀을 드렸었던 네. 것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억울하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은 좀 달라야 되는 거고요. 노력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동대문이라던가 지역 다니다 보면은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실 텐데요. 부모를 누구를 만났든 내가 어디에 태어났든 내가 한부모 가족에 태어났든 나만 열심히 하면 살만한 세상이고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정치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뛰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내내 강조하신 상식,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인데 그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가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 말을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했는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도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지금 2, 3년, 4년 동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떤 모습 보여줬는지에 대한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튼 공허한 말보다는 좀 손에 잡히는 그러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회상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